여러분 화면 좀 켜줘 보시겠어요? 좀 켜줘 보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다행이에요. 들린다면. 여러분 다음 주에 기말고사 9시에 보기로 했고요. 자, 여러분 수업 이제 시험 시간을 제가 상의해 보니까 또 10시에 다른 시험이 있대요. 그래서 9시에 시험 봐야 한다고 하니까 9시부터 그 전에 이제 10시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해야 이제 다음 학생들 들어오고 여러분도 또 나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아직 안 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시험 본 범위, 그러니까 오늘 수업한 범위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더 이제 정해지겠죠.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파킨슨 질환의 그 신경계 약물에 대해서 저희가 배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못다한 거를 마저 더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어디 페이지냐면요. 여러분 교과서 상에서는 98쪽이에요. 98쪽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에 제가 나눠드렸던 신경계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 그 프린트물을 같이 참고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는 한번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했었던 사항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보면은요. 여기다가 한번 써보죠. 여러분 이제 보면은 우리가 모르던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생리학에서 언급하긴 했을 텐데 잠깐만요. 제가 버스를 찾아야 글씨를 뿌려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써드릴 수 있죠. 자 보면은요. 보면은 우리가 신경계에서 많이 나왔던 게 아까 세로토닌이 있었어요. 세로토닌. 제가 여기 써볼게요. 세로토닌은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스타빌라이저. 그러니까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작용하는 인체내의 신경화학 물질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또는 신경화학 물질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로토닌은 어떤 거하고 관련되냐면 아까 우울 뭐 이런 거에서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우울이나 뭐 또는 기타 정서장애하고 관련되어서 언급이 되는 언급이 되는데요. 이하고 관련되는 건요. 햇빛이 많이 쬐면 좋아진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또는요. 야외 활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올라간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된다고 그래요. 야외 활동을 하면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된다. 그리고 뭐
또 어떤 거요? 그다음에 뭐 이 정도 하면 될까요? 그래서 자, 야외 활동을 많이 시키죠. 그리고는 이제 자연 속에서 활동하게끔 하는 것. 지금 여기다가 신경 전달 물질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알려드리려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도파민이요. 도파민은 우리가요, 이거를 리워드 케미칼이라고 불러요. 칼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업무를 완수하거나 또는요, 자가관용 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거요? 밥을 먹거나 관련돼요. 그래서요, 얘는요, 어떤 거하고 관련되냐면, 이제 신경화학 물질이에요. 이게 전부 다. 어떤 거는 여기다가 써볼까요?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 도파민은요, 얘하고 관련돼서는 뭐요? 우리가 아까 지금 파킨슨 과 관련된 것들하고 관련돼서 말을 하고요. 이제 도파민하고 관련된다. 그리고요, 3번에서요, 우리가 또 하는 게 엔돌핀 는요, 우리가 페인킬러라고 그래요. 라고 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진통 효과를. 그래서요, 엔돌핀은 어떻게 한다면 나온다고 생각을 하냐면, 거나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보거나 또는요, 웃거나 생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일에 몰두하면 이제 엔돌핀이 나와서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이제 교과서상에서 많이 언급되는 건 지금 세로토닌하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이제 물질을 조금 강화시키거나 이러면은 이걸 많이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요, 세로토닌 여기가 이렇게 관련이 된다. 좀 적어놔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신경계 물질을 얘기하면서 그 파킨슨병 얘기할 때 이제 도파민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쭉 여기까지 했죠.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 안에서 다루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요. 항파킨슨 질환, 그러니까 항파킨슨 약물 해가지고요. 도파민의 합성을 시키는 약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높여주면 파킨슨병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약을 하는 건데요.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약물은 도파민의 합성을 촉진하고 도파민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며 도파민 분해를 방지하고 도파민 방출을 촉진하고 도파민 분해를 차단한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도파민의 활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약물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치료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약물. 그래서 항파킨슨 약물로 두 가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거냐면요. 도파민 합성 약물 해가지고 요런 약물.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MAO-B 이니비터.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요. 우울증 치료제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게 보면요. 도파민의 분해를 막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약물은 어떤 거냐면 레보도파, 카비도파, 그리고요. 여기요. 셀레길린. 셀레길린이 어떤 거요? 어떤 약물이냐면 MAO, B 이니비터의 약물이며 파킨슨병의 치료 약물로 사용된다. 이렇게 두 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가 보면은 여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보면은 도파민 합성 약물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도파민 합성 약물은 이렇게 해서 약물은 어떤 거냐면 도파민과 합성 약물 또는요. 도파민 합성 약물은 요게 지금 레보도파죠.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할게요. 레보도파. 그다음에 아까 여기 뒤에는 도파민 아고니스트, 도파민과 같은 작용을 하는 약물이라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약물. 이걸요. 아고니스트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고니스트. 항진제, 효능제 뭐 이랬던 거요. 항진제, 효능제 뭐 이런 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약물 카보도파. 그다음에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요. 여기는 MAO 이건 이니비터 이거 단기아민 산화 효소 산화효소 억제제 효소 분해 억제제인가? 산화효소 억제제 하면은 요거는요. 어떤 거요? 도파민의 백당 분해를 따서 도파민의 양이 많아지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셀레기린이 있다 이런 거죠. 아무튼요, 여기 약물 이렇게 계통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요, 여기서요, 밑으로 한번 내려놓고 할게요. 여러분 또 보시다가 분장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치료적 사용에서 레보도파, 카비도파는 여기요. 여기를 초년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없나요? 호빈 학생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현이 읽어주세요. 레버도파를 하루에 두세 번만 투여해도 증상이 조절되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레버도파 1회 투여로 3, 4시간 이후 증상이 다시 나타나거나 나빠짐. 다시 레버도파를 투여하면 15분에서 45분 지나면 호전. 이러한 증상을 베어링 오프, 소모 또는 조기 소모라고 부른다. 레버도파로 5년 정도 잘 조절되었다가 이때를 허니문 페리오드, 이후 소모 증상이 나타난다. 소모 증상을 관찰하고 의사와 보고 레보도파 투약 간격을 줄이거나 하루 투여 용량을 늘린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레보도파를 하루에 두세 번만 조절해 넣어도, 그러니까 투여를 해도 증상이 조절되었으나, 자 여기요. 처음에 파킨슨병의 레보도파는 가장 효과적이지만 유익한 효과는 5년 말이 되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소하는데 어떤 거? 소모 시간이 나타난다. 그 소모가 지금 wearing off라는 말이에요. 이 소모는 뭐냐면 얘가 두세 번만 투여해도 멀쩡하게 운을 버텼는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한 번 투여하고 다음 내 투여 직전에 갑자기 이제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다음 투약을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 빨리 다가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그런 그러니까 소모 시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 조절했다가 소모 증상을 관찰하고 만약 이러면은 내보드파의 투약 간격, 그러니까 더 자주 투여를 하거나 내보드파를 그다음에 하루에 투여하는 용량을 늘려야 되는 시기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개념을 아셔야 될 것 같고 MAO 이니비터 아까요. MAO 이니비터 뭐라고 그랬어요? 셀레길린이라고 그랬죠. 요 약물이요. MAO 이니비터 셀레길린은 아까 MAO 이니비터는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지금 조금 공부하고 계실 것 같은데 MAO 이니비터는 우리 앞에서 우울증 치료할 때 쓰는 약물로 얘기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와인이나 치즈나 이런 거 먹으면 부작용 심해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직 공부 안 했어요. 아무튼요. 그래서요. 와인이나 치즈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였잖아요. MA 이니비터는 발효식품 못 먹게 했었죠. 우리 그때. 그래서 같이 먹으면 어, 부작용이 심해진다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약물은 어쨌거나 우울증의 치료제로서는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파킨슨병의 치료제로 사용돼요. 그래서요. MAO 이니비터는 레보도파, 카비도파 방금 위에 있는 약물과 함께 사용하면요. 소모 효과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일사선택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약물을 또다시 또 필요로 하는 그 시기를 조금 줄이는데 셀레글린을 같이 투여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다음에요. 얘를 투여하면 생성된 도파민을 보존하고 레보도파의 효과를 연장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최대 1, 2년이다. 이해하겠죠? 그래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얘를 투여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아무튼 주요한 약물 레보도파, 카베도파, 그 다음에 셀레길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통은 여기 MAO 이니비터이다.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식사 시 주의사항 얘기 드렸어요. 주의사항 설명했어요. 앞에서요. 조금 MAO 이니비터 앞에서 한번 설명했으니까 조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요. 에필lep틱, 안티 에필lep틱 하면은요, 이거는요, 에필lep시 하면은요, 잠깐만요. 에필lep시 하면 간질이에요. 안티 하면은 항,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에필lep시 하면은 간질이에요. 또는 뇌전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요, 안티 에필lep틱스 이렇게 말하면요, 여기를 항간질약 또는 항경련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안티에필lep틱스 해가지고요, 보면은 뇌전증 치료제 뭐 이런 말로 쓸 수 있겠죠, 다. 그래서 뇌전증 치료제 뭐 이런 말로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트래디셔널 에필lep틱 하면은요, 우리 이제 책이랑 같이 한번 또 봅시다. 몇 가지 얘기했고 전부 얘기 드렸어요. 여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얘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다음한테 여기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보면은 여기는요. 페닉토인, 그러니까 페노바비탈 여기요. 페노바비탈 약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페니토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카바마제핀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얘네들은요, 아까 발작에 쓰는 약물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신경증인데 만성질환에 쓰는 약물 배우고 있죠? 그래서요, 페노바비탈, 페니토인, 카바마제핀 이런 거 약물들을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발프로액 액시드. 자, 여기 표기 안 했는데 얘도 중요한 약물이에요, 여러분. 발프로액 액시드. 몇 가지 중요한 약물. 자, 또 할게요. 그래서요, 페니토인 여기는요. 이 약물들은 어디에 투여하냐 하면 파마마제핀 양극성 장애, 3차 신경통, 설인 신경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프로이드 엑시드 하면은 양극성 장애, 편두통에 사용된다. 근데 전부 다요. 어떤 거요? 여기다 제가 써볼게요. 제가 뒤에 아마 그 치료 목적을 썼을 것 같은데요. 여기 좀 나오죠. 그쵸. 다른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그냥 쓸게요. 인질 발전. 또는 갑작스러운 경련. 갑작스러운 병련 보일 때 이런 때 사용하는 약물들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보면 그래서 한지 발작, 갑작스러운 경련을 보일 때 또는 발작의 예방을 위해서도 사용하죠. 그렇게 사용하는 약물들이에요, 이 약물. 그래서요. 또 이렇게 또 가볼게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 좀 미뤄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요, 여기 약물들을 보면은요, 이것도 사실 쓰는 약물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줄을 반절 정도만 그어보죠. 내년에 배워요, 어차피야. 배우는데요. 요거를, 이렇게만 하나 그어놓을게요. 쓰지 마요. 많이 보는 약물이긴 한데,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물, 사용되는 다른 약물들은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로, 여기요. 그래서요,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로 간질 중첩증이나 이런 데 발작에 사용한다. 그래서 다이아제팜, 노라제팜이 나와요. 그래서요, 우리 다이아제팜 앞에서 했는데 상품명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요. 다이아제팜 어떤 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하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시던데 알륨이라고 했고요. 알륨. 그래서 다이아제팜 지금 이거는 엔도다이아제팜의 약물이에요. 그런데요. 얘는 다이아제팜은 노인에게 사용 금기라고 그랬죠. 금기라고 얘기 드렸고요. 왜냐면 오랫동안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요. 그다음에 노라제팜은요. 노라제팜은 아티반이에요. 두 가지 약물을 제가 꼭 알아뒀으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싶어요. 기말고사 때 분명히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약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노인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제이기도 하고 또 뭐죠?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에요.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다. 게 약물이다. 그래서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하면 벤조다이아제핀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요, 여러분, 벤조다이아제핀스 하면 그 계통의 약물을 말하는 거죠. 이거 사실 이제 간호사의 측면으로 내가 말을 하면 그건 거의 상식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제가 시험에 낼 거니까 반드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여기 쭉 내려보고 위에서 볼게요. 항간질약, 항경련을 보일 때 어떤 약을 사용할 수 있냐? 그러면 페노바비탈, 그 다음에 페니토인, 카바마제핀, 그리고 발프로게시드 뭐 이런 약물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로 다이아제팜, 그 다음에 노라제팜도 쓸 수 있다.
이해됐죠?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요. 여기 안에 이제 페니토인이 나오잖아요. 페니토인 정말 중요한 약물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약물이에요. 페니토인은 어떤 거요? 토인. 그쵸. 이제 상품명은 딜란틴이라고 하는데요. 그쵸. 딜란틴. 딜란틴이라고 하는데, 페니토인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요. 여기에 뭐야 영향을 미치고. 자, 여기 이거 제일 이게 잘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기 호빈 학생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어디 부분 말씀하시죠? 안구진탕 증정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안구진탄증, 진정, 운동실 조증, 복시, 인지손상, 간호, 중추신경계 영향을 관찰, 프로바이어들에게 보고. 그 다음에요. 여기 밑에까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잇몸과다 증식증, 잇몸과다 증식증, 잇몸 조직의 연화 및 과잉 성장, 아통 및 출혈 잇몸, 간호, 구강 간호 유지, 치실 사용, 잇몸 마사지, 엽산, 보충제는 발생을 감소. 그리고 피부 발진, 그래서 간호 피부 발진이 나타나면 투약을 중단해야 된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잇몸 과다 증식이에요. 진지바 하이퍼플라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이거예요. 다시 얘기한다고 해도 여기 꼭 낼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왜냐면요. 잇몸의 조직이 자다 증식하기 때문에 간호는요. 이 약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구강 간호를 철저히 하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자요. 한번 볼까요? 자, 보면 페니토인을 투여한 경우에 진지바 하이퍼플라지아는요. 잇몸 사이에 이렇게 잇몸이 아래로 늘어져요. 커지게. 여러분 보이실까요? 그러면은 이하고 이 사이가 있으면 잇몸이 이렇게 길어나는 거예요. 양치질 해가지고 가능한 부작용을 줄여줘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특징적이기도 하고 환자들이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기도 해요. 좀 약간 징그럽잖아요. 그쵸? 외모상으로도 이게 길어나니까. 그래서 환자 보고 구강 간호를 철저히 하라고 하면서 양치질을 열심히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은 안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런 거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셔요. 그래서 얘는 아마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한 5번은 시험을 볼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페니토인을 투여하면 잇몸에 과다 증식. 그다음에요. 컨트라인디케이션 주의사항 여기요. 주의사항을 보면은요. 요거하고 관련된다는 거예요. 임신 중에 요거요. 잘 나오는 말이에요. 임신 중에 특히 많은 것들이 그런데요. 임신 중에 페니토인을 투여하는 사람은 부계열 발생, 기형 발생이 일으킬 수 있다. 아이한테. 태아에게 기형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요. 심장 발생인데 여기 교과서 상으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9개월의 발생. 심장경도 나오긴 하는데 얘가 시험에 나왔어요. 국가고시에 실제로. 그래서 페니토인을 투여하는 경우에 9개월과의 연관성. 그 다음에요. 카바마제핀은 지금 이제 많은 경련대가 사실은 기형 발생률, 기형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약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카바마제핀은 신경관계 기형 발생, 입은 척추, 신경관계성, 성장 지연하고 관련된다. 여기도 이제 기형 발생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표기를 해놓고요. 그다음에 발프로액 액시드도 기형 발생, 9개월 발생, 기형 발생. 저까지만 그을게요. 책에는 이제 페니토인이 주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기형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약물이다.
또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다음에요. 기타 중추신경계. 기타 중추신경계 이제 책에서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여러분 이제 교과서 안에 혹시 좀 표기하고 싶으실까요? 근데 책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요. 이거는 발프로액 엑시드까지고 그다음에 아가박트림 우선 줄을 그어 놓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찾기는 찾을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그런데 줄을 그어 놔보세요. 여기 하고요. 101쪽 하고요. 101쪽에 있는 약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에서 여기요. 기 쪽에서요. 여기고요. 그 다음에요. 사실 이게 하이단토인이라고도 하고 페니토인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우리 책에 많이 페니토인이라고 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니토인으로 우리 공부하게요. 그 다음에요. 또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서요. 주의사항 어디 페이지냐면요. 104페이지요. 104페이지 주의 및 금기사항 해가지고요. 여기요.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여기 좀 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눈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다고 그랬어요. 눈은 어차피 2번이니까 중간고사 이전이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요. 미셀러니까 여기요. 여기 한번 줄 그어놓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이제 또 시작할게요. 또 이제 하다가 또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 안에도 사실 넣어놨는데 보면 이 약물들은 어떤 거냐면요. 신경 근육을 차단하는 약물이에요. 자, 신경계를 차단하는 약물을 제가 써놨는데 신경 을 차단하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약물이냐면요. 전신마취 중에요. 여기요. 신경근육을 차단하는 약물 해서요. 전신마취 중에 근이완제. 그리고 전기충격 중에 여기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이거예요. 전신마취 중에 근이완을 시키고 싶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전기충격을 한다고 하면 발작을 통제해야 되고 또는요. 기관 내 삭관 중에 부역 반사를 억제할 때 관을 넣었는데 혼자 이제 구토하거나 부역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약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석시닐콜린과 베크롬니움이다 그랬는데요. 석시닐콜린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약물이에요. 석시닐콜린.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많은 사람이 다 알아요. 석시닐콜린. 근이완제는 근육이완제와 진경제는 보면은요. 진경제는요. 아까요. 경련을 완화시키는 약물. 정시키는 여기 써야 될까요? 정시키는 약물인데
그러면은 여기서요. 그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영향을 준다. 근육 손상, 뇌성마비, 척수 손상, 다발성 경화증 환자와 경련에 사용된다. 약제는 앞서서도 했었지만 다이아제팜, 바클로펜 또는 덴트롤리온이 사용된다. 여기요. 약제요. 덴트롤리온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요. 무스카리닉 아고니스트, 무스카린 작용제는 이 약물 중요한 약물이에요. 베사네콜이 사용된다. 무스카리닉 안타고니스트에는 옥시니프닌이 사용된다. 이거 이제 설명 드려볼게요.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언제 사용되냐 하면은 여기 요 폐에 사용된다. 여기 신경성 방광에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뒤에 설명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요, 신경근육을 차단하는 약물에는 보면은요, 석시닐콜린 알아두세요. 석시닐콜린 알아두시고요. 신경계 차단제는 여기요, 여기를 오승민 학생이 읽어주죠. 이형계 차단되는 기관을 촉진하기 위해 전신 마취의 보조제로 사용한다. 이 약제는 기지환기를 받는 대상자의 자발적 호흡 운동을 억제하는 데 사용. 이 약제는 전기 경련 치료 중 발작 조절제로 사용. 신경근 차단제는 기관 삽관 및 내시경 검사 시 사용. 그래요. 이럴 때 사용된다 해서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전신마취 보조제. 이거 많이 사용되고, 앞서서 제가 여기 들었듯이 기관삽관 및 내시경 치료 때 사용되고, 뭐 기계환기 때도 사용된다. 는 기계환기 받는 대상자의 자발호흡을 억제하는 데도 사용된다. 전기경. 아무튼 다 사용되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근이완제, 근경련제 여기는 이제 요 약물은 요렇게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표기 하나 마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석시니클론이 끝나니까 요렇게 용도하고 이 약물하고 이름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신경근육 차단제다. 이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밑으로 내려갈게요. 근이완제, 항경련제 이렇게 됐는데요. 앞에서 보면 이게 다이아제팜, 덴틀로인 해가지고 바클로펜 세 가지 여러분 줄 그어주시고요. 이런 약물은 근육을 이완하는데 사용된다. CNS에서 가바를 증진시켜서 안정 효과를 가져오고 치료 목적은 뇌성마비의 경련을 완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 색깔 칠해놨는데 뇌성마비의 경련을 완화시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요. 척수신경 손상을 성상과 관련해서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해서 이런 약물들을 사용한다. 알아두세요. 특히 이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클로펜. 바클로펜은 어떤 약물이냐 하면은요. 근이완제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근이완제, 항경련제. 아무튼 알아두세요, 여러분. 근이완제. 약을요. 이번에는 시험 어떻게 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약을 한 100개 적어 놓는 거예요. 100개 적어 놓고 그 안에서 다음 중 어떤 약을 골라라 하면 1번, 2번, 3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고르는 식으로 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어렵게 내진 않아도 100개까지는 안 넣겠죠? 하지만 5개 중에 1개 고르는 거라고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OMR 용지를 또다시 사용할 거니까요. 그러면 약물 몇 개 섞어놓고 그 중에서 이 약은 무슨 약이냐고 고를 수 있게 시험에 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개통을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알았죠? 우리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약물들이 이렇게 사용된다 하는 거고요.
단트롤린은 경직된 근육에 직접작용하여 골격근의 칼슘을 방지하여 근육 숙제를 억제하는 말초작용 근육의 이완제이다. 단트롤린은 여기요, 이 약물은 이 약물 3개 중에 가장이니까 아까 어디 있죠? 다이아제팜, 단트롤린, 바크로펜 하면은요, 제일 중요한 건 다이아제팜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바클로펜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트롤린은 그래도 조금 알아두면 상식선에서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단트롤린은 말초 작용에 하는 근육 이완제 요것만 넣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요것만 할까요? 그래서 말초 작용을 하는 근육 이완제 요것만 하게요. 그래서 이 약물들을 결국에는 뇌성마비 앞에서 한 거 똑같아요. 뇌성마비, 척수 손상, 다발성 경화증 약물을 바클로펜이나 비슷하게 사용하는데 얘는 하나 더 사실은 악성 고열의 치료에 사용되기도 해요. 악성 고열의 치료. 이게 조금 특징적이긴 해요. 단트롤린은 악성 고열의 치료에 사용돼요. 다른 약물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악성 고열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요. 베사네콜 이거요. 이거는요. 우리 무스카린 앞서서 제가 얘기 드렸죠, 여러분. 요거요. 무스카린 작용제라고 설명드렸던 거요. 자, 무스카린 작용제라고 했던 거 이 안에요. 베사네콜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여러분. 베사네콜. 자요. 어떤 측면에서? 삼각근과 관략근을 연화시키고 배뇨근을 수축시켜서 방광 압력과 소변 배설을 증가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네. 방광 압력과 소변을 배설시키는 데 사용된다. 자, 그래서요. 여기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요. 일반적으로 수술 후 산후에 non-obstructive urinary retention, usually post-operative 또는 여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막혀있는 여기 있는 말이 제가 써놨잖아요. 비폐쇄성 요폐. 그러니까 소변의 통로가 문제가 막혀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요. 소변을요. 우리가 볼 때요. 자, 우리 이걸 볼 때요. 보면 이제 소변의 통로가 막히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환자가 수술 후에 소변을 볼 수 없어요. 배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약물을 투여하냐. 이거 병원에서 잘 쓰는 약물이네요. 베사네콜을 투여하면 어떻게 해요? 소변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소변의 배설을 증가시킨다. 자요. 무스카린 작용제. 베사네콜은 소변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요. 여기는 무스카린 기량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스카린 기량제. 기량제는 옥시부티닌. 그러면 얘하고 얘는 작용이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요. 아고니스트하고 안타고니스트는 작용이 반대죠. 반대잖아요. 그래서요. 옥시부티닌은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아예 2개 다 갖고 갈게요. 여러분이 화면에서 하나로 같이 봐야죠. 보면은요. 얘는요. 여기 방광의 배뇨근의 무스카린 리셉터를 억제하여 방광이 어떤 거요? 보면은 방광의 수축 및 배뇨의 충등을 예방한다.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과다 활동 방광. 그러면은요. 소변을요. 계속 떼끔떼끔 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변을 계속 찔끔찔끔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배뇨 충동이 있어가지고, 가서 꼭 소변 볼 것만 같다.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은, 사실 이거 방광도 근육인데, 이런 상태로 유지되는 건 저 훈련상 좋지 않겠죠. 근육상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소변을 마려운 걸 이런 충동을 막아주게 하고, 어느 정도 탔을 때 소변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옥시부티닌이에요. 자요, 보면은 배뇨 충동을 예방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요,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소변을 그래도 참았다가 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거예요. 반대되는 말이죠. 이해가 되죠? 자,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이게 중요해요. 수술 후에, 산후에 소변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소변의 배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약물을 투여하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제가 시험에 낼게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요. 그 다음에요. 환자가 소변을 계속 보면서 바다활동 방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바다활동 방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계속 이 사람이 소변을 계속 찌끔찌끔 보지 않게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배뇨 충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무스카린 기량제라고 하고 옥시부틴이라고 해야 돼요. 외우세요, 여러분. 둘 다 많이 쓰는 약물이니까 반드시 외우시길 바래요. 그래서요. 얘는요. 아까 근육을 억제하여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취 전에 투약을 하거나 눈의 장애나 눈의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섬액이나 장애 과다긴장, 과도한 움직임이 있을 때 그걸 좀 감소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정제, 수면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안정제는 중추신경 억제제로서 여기요. 좀 내려가 볼까요? 여기 얘기 드렸고요. 여기 얘기 드렸고, 여기 얘기 드렸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끔 이게 언급되니까 악성 고열 치료에 안트로인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앞서 말씀드렸죠. 119쪽이고요. 그 다음에 베사네콜, 아까 전에 좀 여기 드렸죠. 특별히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고요. 옥시부틴인 여기에 쓴다. 이거 꼭 알아주세요. 얘를 아고니스트라고 말하고 얘를 안타고니스트라고 한다. 그래요. 여기 얘기 드렸어요. 여기가 120쪽이에요. 그래서요. 여기까지 얘기 드리면은 되고요. 지금 여기서요. 여러분 문제에서요. 120쪽에 1번 한번 풀어보면은요. 1번에서요. 환자가 석신일코를 투여하고 여기요. 갑자기요. 고열로 열이 오른다. 어떤 약물을 투여하는 게 좋겠는가 하면은 답이 10번이에요. 안트롤린이 열을 치료하고 고열을 치료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121쪽이요.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디냐면은 123쪽이에요, 여러분. 여기 좀 줄 좀 그어보세요. (123쪽) 123쪽 약물 여기 보시면은요.
또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123쪽 보면은 세데이티브 했어요. 세데이티브 안정제 그래서요. 얘는 보면은 CNS 디프레선트 여기요. CNS 디프레선트라는 말 자체가 중추신경 억제제예요. 이게 CNS 디프레선트. 앞서서도 얘기 드렸죠. 중추신경 억제제는 디프레선트. 그다음에 자극제는 스티뮬란트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안정감을 유도하거나 이제 세데이티브라는 말이 안정제, 진정제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안정제, 진정제. 또는요, 수면제. 여기 하프락시스 이거는 수면제. 수면제, 뭐 최면제 뭐 이러는데 아무튼 수면제. 책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프락시스는 CNS 디프레센트, 중추신경계 억제제로 수면을 유도한다. 그리고요, 중추신경제 억제제로 불안을 감소시킨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사용한다 하는 거고요. 세 가지 형태의 안정제 수면제가 있는데 그래서 안정제 수면제는 벤조다아제핀계 약물, 그 다음에요, 바비트레이트 약물, 벤조다아제핀계 유사 약물이다. 그 중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은 벤조다아제핀계 약물과 벤조다아제핀계 유사 약물인데 이유는 바비트레이트는 내성 의존성 강한 상호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고 강력한 호흡 억제제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바비트레이트를 사용하면 그러면은요 여기요.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호흡 억제에다가 좀 줄을 그어놓고. 그러니까 바비트레이트가 내성 의존성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강력한 호흡 억제제다. 다른 약물에 비해서 바비트레이트가 이런 경향이 강해요. 알아줄 필요 있어요, 여러분. 표시해놔주세요. 그래서 정맥내 마취제로는 전신 마취를 유도하는 데 사용된다. 대부분 빠르게 작용하고 짧은 시간을 갖고 있다. 이때는요, 정맥내 마취제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정맥내 마취제 약물에서는 여기에 비마약류와 마약류가 있다. 비마약류와 마약류가 있다.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데 53분인데 자 우리가 갈 길이 너무 멀으니까 3분만 쉬었다 오실 수 있어요? 56분에 우리 만나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또 시작하게요.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런 안정제, 진정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식형의 계통의 약물에서 각각 어디에 계통에 속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과제했던 것처럼요. 그 중요하게 시험에 낼 거니까 좀 알아두세요. SSRI에는 어떤 약물이 속하고 이런 거요. 딱 섞어놓고 제가 시험에 낼게요. 자주 제가 내는 양식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간식도 준비하셔요. 제가 지금은 아직 내질 않았는데 MAO가 뭐의 약자냐 뭐 이런 거 잘 내니까, 그리고 SSRI는 뭐의 약자냐, TCA는 뭐의 약자냐 이런 얘기 잘 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약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니까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또 얘기할까요? 벤조다이아제핀 약물 중에서 우리가 여러 약물들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 지금 와 있어요? 와 있으면은 시작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다이아제팜, 노라제팜. 앞서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아제팜은 뭐가 브랜드 네임이에요, 여러분? 다이아제팜은 일반명이고, 제가 조금 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다이아제팜의 브랜드 네임, 상품명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 얘기 드렸죠. 갈리움이요. 있어요. 그다음에 로라제팜은 뭐예요? 아티반이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말할 때 발리움이잖아요. 근데 이게 투 실러블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개 음절로 발륨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노라제팜은 에티반이에요. 에티반 아무튼 에티반이에요. 그다음에 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를 어디다 쓰냐 하면은 요 앞에서 이제 계속 반복되죠, 사실은. 불안장에서부터 우리 다 배웠어요. 불안장에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발작 할 때요. 어떤 거요? 항경련제로도 사용된다. 지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뭐 항간질약 이런 걸로 사용됐었잖아요. 발작장애에도 사용되고, 그다음에 불면증에서도 잠을 자는데 사용해요. 하고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근경련. 이러는 것은요. 근경련은 아까 우리가 근육이 막 떨리는 거. 그러니까요. 아까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여기 안티스파스모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안티스파스모틱이라고 되어 있는 건요. 안티스파스모틱은 스파즘 하면은 이게 경련이에요. 근데 근육이 떨리는 거예요. 근육이 막 떨리는 거. 그래서요. 이걸 항경련제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막 근육 경련된 거예요. 근육 경련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고요. 아까요 우리 앞에서 안티 에필lep틱이라고 한 거 있었죠. 에필lep틱스라고 한 거요. 에필lep틱스 한 거는 아까 항간질병 치료제 뭐 이랬었잖아요. 야, 간질병이야 또는 이걸 항경련제라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안티 컨벌전트라는 말을 써요. 컨벌전트. 이것도 사실 컨벌전 자체가 근육이니까 이렇게 전신의 경련 이런 것들을 말하니까 얘도요 항발작제 또는 항경련제 이렇게 써요. 근데 약간은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근데 같이 사용되는 약물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수의적으로 떨리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스파즘에 사용하고, 에필lep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전신에 나타나는 발작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
용어로는 다 합격연제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땐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아무튼 다 이렇게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용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동작으로 보면 비슷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약물 낼 때는요. 머슬 릴렉선트 안티스파스모틱 이렇게 낼게요. 이렇게 시험을 내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약물로 여러분이 바클로펜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걸 이제 동작적인 측면에서는 다이아제팜도 같이 덕년에 사용되지만 거기서는 또 요걸로 해서 제가 따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쵸? 그래서 조금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요거를 다가 그 다음에요. 펜조다이아제핀계 약물 그래서요. 아까요. 그래서 근육 경련에도 쓰고 이 말이 그런 거예요. 발작 장애 아까 우리가 말한 거 에필랩시 이런 데에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요. 알코올 철회 이제 술을 끊을 때에도 사용돼요. 사실은. 그래서 술을 끊을 때에도 사용되고 그리고 공황장애만 사용돼요. 공황장애 사용돼요. 공황장애가 이제 우리가 보면 디소더라고 하는데 불안장애의 극단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때 우리가 이런 약물들을 어떤 거예요? 벤조다이아제핀 약물 사용한. 그다음에요. 마취의 유도 또는 수술 전 진정에도 사용돼요. 그래요. 알코올 철회. 벤조다이아제핀의 약물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알코올 철회는 조금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약물을 외운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여기까지. 그래서 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넌 벤조다이아제핀계 그러면은요,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벤조다이아제핀계가 아닌 약물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적어도 되죠. 다이아 제핀이 아닌 약물. 아닌 약물들이 지금 아까 진정이나 이런 걸 가져오는 걸 말하는 거죠. 특징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졸피뎀이에요. 졸피뎀. 우리 막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죠. 졸피뎀. 졸피뎀은요.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각성이 감소하고 이거는요. 언제 사용하냐? 불면증의 단기간에 치료에 사용합니다. 불면증의 단기간에 치료에 사용합니다. 근데요, 이거 졸피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TV에 많이 나오죠. 이걸 막 계속 남용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불면증의 단기간 치료에 사용한다. 졸피뎀은요. 그 다음에요. 낮에는 투약하면 졸리겠죠. 그래서요. 자기 전에 투약하라. 자기 전에. 그 다음에요. 적어도 수면 시간이 8시간이 돼도 투약하고 위가 비었을 때 투약하면 너무 빨리 흡수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요. 졸피뎀은 벤조다이아제핀과 유사한 수면 관련 복합 행동을 하게 된다 해서 굉장히 약물 투여하면 환자가 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물로 자기 전에 투여한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뒤로 넘어갈게요. 고령자 및 심장 또는 간, 호흡기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주의해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요. 상호작용. 이게 지금 이제 졸피뎀을 불면증 치료에 사용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런 약물은요. 이 약물은 술과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술과 같이 먹으면 환자가 너무 이게 증상이 심해질 수 있겠죠? 만성이 너무 심해지거나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먹어요. 그 다음에요.
치료 목적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수면 패턴을 가져오게끔 한다. 효과적인 수면 패턴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맥내 마취제. 보면은 인트라베누스 정맥내 마취제. 정맥내 마취제. 여기는요. 여기 안에 여러분 진짜 잘 아는 약물들이 있어요. 어떤 약물이냐면요. 보면은 펜토바비탈 이것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미다졸람. 그 다음에요. 프로포폴, 케타민. 그냥 여기다가 써볼게요. 위내시경이나 위내시경. 그러니까 우리 언제였어요? 프로포폴 언제 나왔어요? 프로포폴. 알클덱신 사망시에 나왔었죠. 사망시에 나왔어요. 나오냐고요. 별로 제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약물을 투여하면 어떻게 돼요? 정맥내 마취제로 잠깐 동안에 수면을 취하게 돼요. 수면 진정 효과를 가져. 잠은 조금 잤는데 굉장히 개운하게 느껴져요. 엄청 오래 잔 것 같아요. 이거요. 언제 주로 사용하냐면요. 미다졸람, 프로포폴, 케타민 이런 약물들은요. 언제요? 위내시경 같은데요. 응. 네. 수면 마취제로 사용. 그래서 환자한테 위내시경 할 때 이 수면 마취하고 나면은 한 몇 번 사이에 환자는 엄청 오랫동안 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개중에 이제 많은 사람은 아닌데 사람 중에 일부는 이때 굉장한 혼란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이때요, 일부 사람들 중에서 사람으로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니까 기분 상승을 느끼게 되면 그리고 이 약물의 사용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계속 프로포폴을 내달라라던가 아니면 계속 미다졸람을 내달라 해가지고 굉장히 개운하고 좋은 것 같고 너무나 행복하고 막 이런 느낌?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런 느낌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 중에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 이런 약물 중독에 빠질 경향이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약물들은요. 약물들은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요, 병원에서 이 약물들을 항정신성 약품으로 생각하고 다른 신경계 약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약물은 이렇게 보면은 어떤 환자한테 사용할 때 우리가 반앰플 사용하는 경우 있어요. 네, 이제 체중이랑 이런 거 생각해서 반앰플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반앰플을 제대로 버려야 돼요. 아니면은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 병동에 반납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 앞으로 처방에 한 앰플이 났어요. 근데 사용은 반절만 써요. 그리고요 B라는 사람한테 처방이 한 앰플 났어요. 근데 이 사람도 체중상 3분의 1 앰플이나 반 앰플만 써요. 그럼 우리 한 앰플로 A도 주고 B도 주고 그러면 한 앰플이 남을 것 같잖아요. 병원에. 병동에 남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정신성 의약품은 제대로 관리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계속 약물을 수집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로요.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의료이며 많다고 하면 좀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약물을 많이 다루다 보니 이제 환자가 어떤 경우에 상당수 의료인들이 약물 중독 문제하고 관련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약물 중에 하나예요. 잘 관리해야 돼.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간호사쌤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약물을 투약하다 보니 반응부식 남는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이 약물을 그러니까 어떤 시술과 관련해서 이제 사용하거나 수집하거나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 중독 문제와 관련해서 약물 잘 관리해야 되는 약물이에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약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잘 알아주세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하셔요. 그럼 말씀대로라면 앰플 속에 남은 약물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나? 그니까요, 여기 뒤에 있는 이제 또 이제 정맥내 말취제에서 여기서요, 여기까지. 여기요. 이제 제가 또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질문이었어요. 여기는 비마약성 진통제거든요. 마약성 정맥내 정맥내, 비마약성 제제라고 쓸게요. 위에서 정맥내 말취제라는 말이 쓰니까. 그래서 이 항정시성 의약품은 사면은 버려야 돼요. 버리는데, 단앰플 남았을 때 버리는데 보면은요 뒤에 이게 또 나와요. 저기 기관의 여기서 기관은 처리 원칙을 따라. 근데요 밑에 있는 말을 하고 같이 쓸게요. 밑에는요 이게요 제가 아예 마저 해볼게요. 마약성 제제 여기 나오잖아요. 마약성 제제는요 여기다 제가 그냥 써볼게요. 제는 마약성 약물로 봐요. 마약으로 마약이죠 마약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요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장에 보관해야 돼. 얘도요 잠금 장치가 있는 장에 보관해야 돼. 그래서 기관에서는 보통 어떤 데는 같이 주기도 해요. 그런데요 만약에 사용하고 남은 마약이 있잖아요. 마약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철저하게 관련되어 있죠. 사용하고 남은 마약은 이제 그것도 기관의 원칙에 따라요. 그래서요 우리가 앰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앰플이 이렇게 해서 한 앰플이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면 여기다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잠깐만요. 그냥 여기다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그렸고 벤조다 제품 계약만 여기까지 얘기했고 넘어가 볼게요. 거기서 보면 여기가 그냥 제가 앰플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앰플을 보면 우리가 앰플이 이렇게 생긴 걸 유리병을 앰플이라고 해요. 앰플이라고 하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고무 뚜껑이 이렇게 있는 걸 바이엘이라고 하거든요. 바이엘이라고 하고 이걸 앰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마약 제제가 여기 앰플로 딱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환자한테 사용하는 게 반절만 썼단 말이에요. 반절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얘를 반창고로 붙여요. 붙여가지고 적국에 입에로 번납해야 돼.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약 자체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폐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남는 약을 가지고 아까 같이 A라는 사람 주고 B라는 사람 주고 C라는 사람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사용에 세 개 처방이 났지만 두 개가 남아 세 개가 남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약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건 중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자한테 A라는 사람 쓰고 B라는 사람 쓰고 이러면 기관의 처리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겠죠?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서는 어떤 기관은
마약은 여기요. 마약 제재는 남아있는 거는 반드시 기관 처리 원칙에 따라서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디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은 반앰플인 경우에 이제 2명의 간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같이 버려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기관에 따라서 달라요. 대신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련된 또는 마약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는 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죠.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라서 제가 설명을 더 자세히 한 거예요. 특히나 아까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이런 거는 어떤 사람이 계속 투약하면 아까 정신이나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많은 금단 증상이나 중독을 일으키면서 환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간호사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은 주의 깊게 살펴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나 왜냐하면 약을 쉽게 접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뭐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문제에 관련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것이 결국에 또 이제 이 약물 사용하다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한다. 약을 가까이 사용하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마약성 제제에서는요. 이거 진짜 근데 병동에 갔거든요. 많이 이제 처방을 해 나가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약성 제제는요. 탄닌. 그 다음에 여기서요. 또 특별히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몰핀 설페이트예요.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몰핀 설페이트. 이건요. 어떤 거요? 인트라베누스 오피오이드 에이전트. 인트라베누스 뭐 정맥류 투약하는 거 맞죠? 하지만 오피오이드 마약성 제제인 거예요. 마약성 제제. 마약성 제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또 뒤에서 마약성 제제 또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 펜타닐, 뭐 몰핀 설페이트 이거 이제 정맥류로 투여하는 건 맞지만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수술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의식 상실이나 고통스러운 자극에서 반응을 제거한다. 환자 수술할 때, 단기적으로 수술할 때, 그다음 환자 너무나 통증을 심하게 호소할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세라피트 유지 한번 따져볼게요. 그래서 마취를 유도하고 유지하고 그다음에 중등도의 의식을 진정시키고 사관 및 기관 환기 할 때 사용한다. 기계적 환기. 기계적 환기라는 말은요. 인공호흡기를 적용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기계적 환기는 이제 환자가 호흡을 다 계속하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달진 않죠. 환자 호흡이 불안한 상태에서 만약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서 기계가 숨을 쉴 때 환자가 숨을 같이 쉬어버리면 기계가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는 숨쉬는 걸 좀 진정시키고 인공호흡기가 호흡을 하게끔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아무튼요. 기계적 환기라는 말은 인공호흡기를 적용한다는 말이에요. 용한다는 말이고요. 삽관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거요? 기관 내 삽관 이런 거요. 삽관 이런 거 할 때 환자가 환자 의식이 있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시술하기 어렵겠죠. 이럴 때 이때 환자를 좀 재운 상태에서 수행할 때 이런 것을 사용할 때요. 펜타닐이나 몰핀 설페이트 이런 거 사용하고요. 기타 유수 여기에는 이게 없네요. 제가 여기다가 더 적어볼게요. 의식스러운 거. 심한 통증. 여기다 써볼게요. 보통의 진통제로요. 진정되지 않는 통증이고요. 보통은요, 수술 중의 통증 또는요, 수술 후 통증을 심하게 호소할 때. 또요, 어때 사용하냐면요, 암 환자요. 알게 암 환자. 환자의 조절되지 않는 통증. 얘도 마약성 진통제.
다양성 제재. 다양성 제재 사용. 하고 싶은 말이 좀 생각났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시험 범위 빨리 또 해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저혈압의 위험과 여기요, 마약성 대제의 가장 큰 위험, 그리고요, 아까 이제 정맥성 진통제, 그러니까 정맥성 기마학생 제제를 사용해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호흡과 심혈관계가 억제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특히나요, 여기다가요. 그래서 억제되는데 호흡과 심혈관계가 억제된다는 거. 그래서요, 활력증후와 여기요, 활력증후하고 심전도를 측정 관찰해야 된다 했는데요. 그거를 관찰해야 된다 하는데 활력증후를 관찰한다. 이제 활력증후에서도요, 특히나 이제 맥박 호흡 이런 거 중요하겠지만 여기요, 여기다 제가 써놔볼게요. 마약성 대제를 투여하기 전에요. 이제 문제로 써볼게요. 문제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문제. 몰핀 설페이트 이렇게 나왔던 거요. 몰핀이라고 이제 앞에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몰핀을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측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흡이요, 호흡. 호흡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호흡수를 측정. 호흡을 측정한다. 근데 호흡이 낮으면 투여하면 안 돼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고시에 정말 오랫동안 나온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가고시에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시험 본 게 이제 미국 간호사 시험하고 그다음에 전문 간호사 시험하고 그리고 국가고시하고 시험을 봤고, 그리고 2005년도부터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선배들이랑 해서 가르치고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국가고시를 가르치는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서 그때 이제 출제된 문제들을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저한테는 30명가량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건 왜 그러냐면 냈던 문제에서 또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제 냈던 문제는 계속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검증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몰핀을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측정해야 되는 게 호흡을 측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스테디셀러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요,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시술 중에 기계적 환기를 유지한다 이 말은요, 내가 턱에서 죽게 되면 안 되니까 인공호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요, 소생장비를 준비하고 약물들을 투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거 이제 TV 같은 거 보면은요, 우리 약물 투약할 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그렇죠. 뭐, 어떤 작은 병원에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대형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죽었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소생장비랑 마취과 의사랑 뭐 이제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큰 병원에서 가능한 한 치료를 받는 게 생존의 확률을 높이는 생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거네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게 바로 근접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다른 병원 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프로포폴은, 그래서요, 프로포폴, 우리 마이클 잭슨이 죽은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때문에 이 약물이 더 유명하게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약물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윳 빛깔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탁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 약물로 해서 투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아무튼 이 약물들이 아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부작용과 관련해서 제가 이 얘기를 두었는데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세균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기다가 부작용으로 여기 이제 합병증 칸에 나오는 건데요. 합병증 또는 부작용에서요. 그래서 어떤 거요? 세균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 세균 감염의 가능성. 그래서요. 오픈한 바이엘은 6시간 안에 사용해라 그랬잖아요. 여기요. 한번 따지고 약을 쓸 거면 가능한 빨리 써주는 게 낫겠죠. 수술 후에 감염 증상이 있는지 과정은 가능한 한 관찰해라. 그래요. 여기 이렇게 표기하고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케타민은요. 아까 또 다른 이제 그 약물 중에 3개 중에 하나였잖아요. 여기서 심리 반응으로 환각과 정신적인 혼란. 사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몰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자 보면은 아까요. 여기서 보면 수술 중에 이런데 이제 몰핀 같은 경우에요. 투약하게 되면 우리 이제 뒤에 또 한 번 또 나오나요? 몰핀이? 우선 한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환각과 혼란이 나타난다. 그래서요. 15살 미만이나 65세 이상의 성인한테는 고위험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요. 널싱 액션은요. 이런 약물들은요. 팬들이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면 사용을 그만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회복하는 동안에는 조용하고 자극 없는 환경을 유지하고 부작용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부작용이 사실 이제 케타민이 제일 많아요, 사실. 그래서 부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케타민보다는 다이아제팜이나 미다졸람을 먼저 투여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우리 여기 책에서는 케타민의 오용 가능성 다 그래요. 미다졸람, 프로포폴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케타민 제일 심하다 뿐이지.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된다는 것이고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고 아까 같이 호흡 억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호흡에 대해서 저도 중요시해야 되고요. 미다제람은 용내장 대상자에게는 사용이 금기된다. 그 다음에요. 아동, 노인, 신부정, 간부정 환자, 천식발달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펜토바비탈이나 미다졸람은 임신위험 분류상 D에서 떴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중추신경제 억제를 작용을 가져온다. 여기서요. 상호작용에서 중추신경제 억제제 알코올이나 바비트레이트, 오피오이드에서 생성되는데 간호는 대상자에게는 좀 더 낮은 용량을 소생을 위한 장비를 필요로 한다. 이건 여러분 앞에서 다 반복되는 말이니까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부가적인 중추신경제 자극제. 그쵸? 여기서요. 비타민은 이렇게 하고 여기를 제가 상호작용이 돼서 잠깐만 지우 여기네요. 비타민. 케타민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요. 여기서 상호작용. 여기는 여러분 그냥 지워버릴게요. 앞에서 했던 말하고 반복되니까 그냥 지워버릴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지울게요. 했던 말하고 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간호중재 해가지고 볼게요. 중증도의 의식 또는 진정, 신생아 마취의 경우 2분 이상 투여한다. 약물을 투약할 때는요. 진정을 시키기 위한 마취의 경우에는요. 한 번에 빨리 투약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2분 이상에 걸려서
천천히 투약해야 돼. 천천히 투약해야 돼. 그리고요,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진정도는 마취 중과 동시에 호흡 정지, 저혈압이 있는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돼. 깊게 모니터링. 그 다음에요, 프로포폴은요, 이걸요, 제가 이제 여기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프로포폴.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요, 프로포폴 제가 아까 우유 색깔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특해요. 특해가지고 얘를요. 얘는 한 번에 아까 지금 앞에서도 감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프로포폴은 제제가 약간 특이한 제제예요. 그래서요. 큰 베인에다 주사해야 덜 아파요. 알아두세요. 프로포폴은 크기가 큰 정맥에 투약해야 통증이 감소된다. 그리고요, 이렇게 검사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제 수면 마취해서 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환자 의식이 깬 다음에 집에 가야 되죠. 의식이 안 깬 상태에서 집에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운전을 스스로 하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얘는 다른 아닐까 중고통을 이용하든지 운전을 하단 쪽에 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왜 윤내시경 같은 거 수면 마취제 사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들한테 의식이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검사 당일 날에는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또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의식상실과 외과적 치수. 그래서 환자가 수술 후의 회복 상태, 환자가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력이 생겼는지, 이제 깨달았는지, 그 다음에 장음이 회복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수술 후에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할 때 확인한다. 활력 징후가 제대로 돌아왔는지, 아니면은요, 대상자가 인지력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장음이 회복됐는지, 그리고 소변을 보는지, 배스검이나 구토가 조절되었는지 확인한다. 여기까지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지금 이제 몰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몰핀이요. 네, 여기다 썼을게요. 심종 진정의 효과 그리고요. 몰핀. 자, 상내 운동을 감소시켜요. 상내 운동을 감소시키고 그리고요. 또 할까요? 몰핀에 대해 몰핀. 몰핀의 중독성 독성 증상. 특히요, 몰핀은요. 핀포인트 퓨필이라는 건요. 여기요. 콩이라고 그래요. 공공을 축소시켜요. 핀포인트.
여러분 이거 보일까요? 여기요. 눈 보면은 가운데 중심에 까만 자리가 너무 작잖아요. 그쵸?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칼라 렌즈인가 꼈었죠, 왜? 사람들 한창. 언젠가 그런 거 꼈었잖아요. 칼라 렌즈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여러분들 이제 칼라 렌즈 끼면은 왜 칼라 렌즈가 요렇게 생겨가지고 가운데가 중앙만 이렇게 생겨가지고 조금 약간 신비로워 보인다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아실까요? 칼라 렌즈? 모르세요?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옛날에 한참 유행했어요. 컬러 렌즈. 보면은요, 왜 우리가 눈에 컬러 렌즈를 하면은 요런 거예요? 요렇게 하면 이제 가상에 이렇게 색깔이 보이고 가운데가 이렇게 좁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볼 때 조금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서 보면은 눈의 컬러가 달라 보이고 약간 신비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컬러 렌즈를 한국에서 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 얼마 조금 됐나요 벌써? 한 10년 됐나요? 근데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이제 공항에 인천공항에서 내리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한라렌즈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질문을 제가 받았던 게 왜 한국에 이렇게 마약 중독자가 많냐는 거예요. 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봤더니 핀포인트 퓨필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이 동공이 요만하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 한국에 이렇게 오피오이드 어뷰즈한 사람들이 많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눈을 보면 다시 보면 좀 무섭거든요. 이렇게 아까 핀포인트 퓨필로 되어 있는 모습이요.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된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환자가 핀포인트 퓨필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어떤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가? 그럼 모피온과 관련해서 중독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면 이제 신경계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이번에 얘기할 게 지난 시간에 우리 소화기계 얘기했었죠. 잠깐만요. 호흡기계 얘기했던가요? 호흡기계 우리 다 했죠, 여러분. 내가 덜 했나요? 아, 참, 그리고 여기 교과서 안에서요, 여러분. 제가 이 다음 문제 중에서 보면, 여기요, 이 페이지, 어디냐면 127쪽이요. 127쪽에서 보면 2번하고 4번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 2번하고 4번이요. 풀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업했던 내용하고 관련해서요. 2번 진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많이 나오는 얘기고, 아무튼 2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풀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호흡기계에 대해서는 이 약물들을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프라프로피온 얘기 드렸고, 부데소나이드 얘기 드렸고, 여기 이제 칸디다 이런 얘기 드렸고요. 네, 이거 얘기 드렸고, 크로모륨 소디오 얘기 드렸죠. 그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타를 한다 이 얘기 드렸죠. 했죠? 호흡기계는 다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 얘기가 나오네요. upper respiratory disease disorder 여기에서요. 호흡기계에서 오피오이드 여기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요. 여기서 기침을 감소시키는 약물. 잠깐만요. 여기가 지금 non-opioid 여기가 여기네요. 잠깐만요. 한번 열어볼게요. 호흡기계에 작용하는 약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말진 않았겠죠, 내가. 폴리티카손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 안 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 그러네요, 여기서. 그러면은요, 여기 오피오이드, 여기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한 얘기랑 관련해서. 디페나이드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안 드렸던가요? 더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또 드렸나요? 잠깐만,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파일로 올렸으면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목소리 안 들립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래를 묽게 하는 약 이 얘기 잠깐 드렸던가요? 어디냐면 139쪽. 제가 아는 게 맞다면 17만 있고 18이 없고 19만 받았어요. 네? 아, 17까지 하고 그래요? 저는 네, 제가 아, 이해한 바는 그렇군요. 그런데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요 18페이지, 미안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 파일을 안 드렸던가 봐요. 그러면은요, 19로 조금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좀 아쉽네. 내가 요거를 만들었는데. 이걸 내가 안 드렸어요. 요런 방향이란 얘기 안 드렸어요. 그죠? 알겠어요. 그러면은 19번 얘기할게요. 19번 얘기를 드리면은요. 여기서요. 19번에 대해서 잠깐만 한 1, 2분이라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네. 18번하고 이렇게 요 18번이 빠졌네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그래서 보면 19번은요. 어떤 거냐면요. 여기는 요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요. 배뇨량의 약물을 주는 소변의 약물을 주니까 영향을 주는 약물 해서 보면은요. 이게요. 앞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더 나중에 해야 되겠죠. 다이유레틱스가 이 말이 이뇨제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이뇨제이다. 이뇨제는 뭐냐면 소변 배출을 하도록 하는 약물이에요. 소변이 배출되도록 하는 약물이에요. 하는 약물이에요. 그래서요, 아까요, 여기 있는 말처럼요, 소변량의 약물을, 영향을 주는 약물을 어디 쓰냐 하면은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혈압을 관리할 때, 또는 신부전, 코파질환, 간질환과 관련해서 부종이 체액이 몸 밖으로 배설되는데 사용하는 약물이 이뇨제라는 거예요. 요것만 우리 하는 걸로 할까요? 요것만 설명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우리 시험범위 전에 설명 제가 드렸었는데 설명 드렸던 것 중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어디까지 했죠? 우리 그때 시험범위 설명 한번 했었는데요. 시험범위 설명 드렸던 내용 중에 18장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안 드렸어요. 안 드렸으니까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 제가 이제 메모를 지금 현재 찾지 못해서 근데 바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또 다른 수업 하셔야 되니까 18장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요. 아까요.
19장에서 이뇨제가 무엇인가 하고요. 이뇨제를 어디 사용하는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우리 범위에서요. 앞에는 저희가 어디까지요? 17장까지 했어요. 17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18장을 시험 범위에서 제외하고 19장 이뇨제는 어디에 사용하는가. 여기까지로 그러면 범위를 정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이거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럼 출석을 불러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또 11시 되면 또 바쁘실 테니까. 그러면은요.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오늘 배운 약물을 좀 적어보세요. 제가 이제 부르면은 그 약물을 하나라도 적어보세요. 그냥 보겠습니다. 싹 부르고 나서 한꺼번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지, 고은수, 김규리, 김나연, 김도희, 김승아, 김연수, 김윤정, 김종현, 김주은, 김채연, 김초연, 김하늘, 김현석, 김현주, 김현지, 김호은, 김희라, 문자은, 박혜민, 서우진, 소정아, 손예슬, 손현, 신가영, 양진욱, 오다연, 오베르, 오성준, 오승민, 유희선, 유지혜, 이가연, 이규민, 이다연, 이미소, 이민영, 이세정, 이초아, 이호빈, 이홍엽, 임슬기, 전상원, 전예지, 정서희, 정수진, 정재은, 정지현, 조성현, 조세희, 주용규, 지하은, 진다연, 진서용, 천승재, 최기쁨, 최지연, 최지연 22번하고 최지연 41번이요. 최지원, 최지은, 최지훈, 한민주, 한유경, 허진혁, 홍인서.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제가 출석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여기다 다 적어 놓으셔요.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하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수업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 주에 시험 볼 거 컴퓨터에서 한 편 가져오셔요. 문제는 50분 안에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을 거고요. 3, 40문제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도 몇 문제 제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수준 안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너무 범위가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조금 다음 범위로 넘어갈 때 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릴 게 아직 우리 학교에서 또 성적 평가 이번에 지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적에 대한 산출을 상대로 할 것인지 절대로 할 것인지 아직 몰라요. 그거는 보통은 5월 말이나 학기가 끝나가기 직전에나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상대평가로 나갈 때는 A하고 B하고 C의 비율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꼭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이라도 학교에서 지침이 발표되면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한 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 원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게끔 시험을 열심히 충실하게 보길 바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한 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 주세요. 저 질문 몇 가지 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예. 한 가지가 그 마약성 제재 관련할 때 음,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 예외 없이 즉시 면허 취소가 되고 징역까지 사나요? 아니면 그런 경우까지는 아닌가요? 그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그런 케이스는 바로 접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사실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환자한테 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하면은 A, B, C라는 환자한테 하면은 A, B, C가 약값을 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A, B, C가 그러니까 약값을 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100원씩 100원씩 냈다는 것도 되지만 사실 우리 약값은 일부는 그러니까 우리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불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거는 어떤 재산상의 폐지나 이런 거하고 관련된다면 보험 공단으로부터 우리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환자를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의료인의 기본 우리가 해야 되는 의료법이 있잖아요. 의료법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의료인으로서. 그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과 아까 마약 관련 법에 대해서 모두 다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상의 형을 살았을 때 사실 의료인이 뭐 작은 형량이면은 의료인의 면허가 박탈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형량을 갖게 되면 면허가 박탈이 되는 게 충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관련되는 법령이 상당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너무나 약을 가까이 접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 약물을 써서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로 그것을 썼을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해서 그 약을 갈망하는 상태에 있는 의료인이나 어떤 관계자라면 뭐 청소 아줌마라든지 뭐 어떤 사람이라면 그러면 누군가가 그 약을 편취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반드시 법에 적용받겠죠.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는 사실 그런 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쉬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더 자세히 드렸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약에 대해서 양약 수업을 받을 때 약에 대해서 가르치던 양약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양약을 가르쳐 주던 그러니까 할아버지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약에 대해서 어떤 데에서 들을 때마다 약에 대해서는 꼭 분명히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받는 의료인이 사실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언젠가 해서 제가 또 통계에서도 봤는데 마약 중독자의 발표 해가지고 뭐 학생, 주부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근데 의료인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접하면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왜 마약을 접하기가 쉽진 않죠.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요. 하나 중요하지. 더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모르핀 설명하실 때 네. 뒤에 설페이트라는 말을 붙이셨는데 제가 살면서 네네네. 설페이트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잠깐만, 제가 설페이트라는 게 몰핀 설페이트라고 하는 건요. 사실 우리가 보통 약물이 이제 몰핀이라고 사실 아는 게 맞아요. 몰핀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 엘틸과 같은 개념인데요. 설페이트는 사실 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붙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물이 있잖아요. 몰핀이라는 약물이 현대에서 어떤 이게 자연 환경에서 안정적이지 않을 때 설페이트, 황의 기를 붙여서 안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몰핀이라고 보통 약물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보면 몰핀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성분은 몰핀이에요. 우리 황을 주성분으로 한 게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다시 설페이트 붙는 약물이 나올 거예요. 우리 철 같은 경우도 팡철하면은 뒤에 설페이트가 붙거든요. 그런 걸로 그러니까 뒤에는 어떤 그러니까 중금속이 됐건 아니면 어떤 그런 그 화학적인 물질이 됐건 얘를 결합시켜서 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몰필이 주요 물질이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충분합니다.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누군가가 올려놨던 거 한번 다시 펼쳐볼게요. 이뇨제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 사용하냐면 아까 소변 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혈압관리, 신부전, 콩팥질환, 간질환에 부종에 있는 태액을 몸 밖으로 배설할 때, 콩팥부전을 예방할 때 이런 약물질이 사용된다. 제가 18장을 더 쓰면 호흡기를 마저 끝낼 수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험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제가 중요하다는 것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셔요. 그럼 화이팅. 그래요.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 있으면 또다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현희 학생. 네. 교수님 질문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네. 과제 내용 중에 20장이랑 21장 해석했었잖아요. 그것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나요? 20장하고 21장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19장에 지금 그것도 이제 과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는데 약간 다 덮어주지 못해서 그렇긴 한데 지금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 다시 복습하는 개념으로 해서 덮으면서 봤는데 여기 이제 그 17장부터는 중요한 개념을 내가 여러분들이 먼저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7장하고 19장의 바로 앞에 이 부분 이렇게 하시고 18장은 우리 다음 학기, 그러니까 미안해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우리 진행하면서 또 다시 제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또 읽고 어떤 데는 더 이해가 빠르시죠? 네. 그래서 과제를 이제 다음 조도 이제 분량을 조금 줄여서 왜냐하면 20장하고 21장까지 했어요, 여러분 해석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중간고사 끝나고 잠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는 이제 제가 몇 주 후에라도 과제를 미리 공지해서 여러분이 22장을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22장 읽고 그런 식으로 조금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이고 이렇게 한번 덧으면서 수업을 하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또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면 제가 이제 또 여러분 이제 과대표한테 또 질문 생기시면 몰아서 얘기 주세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참 그리고 뭐더라 진로 탐색 관련해서요. 학습법에 대해서 제가 5월 중에는 계획하고 있는데 일정이 또 생기면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고사 기간 다음 주에는 진로 탐색 없어요. 그리고요. 또 그 다음 주가 이제 조혜경 교수님이 혹시 돌아오실 수 있는데 돌아오시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건강 후에 돌아오시는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또다시